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12월 15일 작성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엔 3단계로 나눈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조정위에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바로 그 MB정부 제2롯데월드 문건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청와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단계 12월 15일부터 16일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작성 문건에는 총리실 주도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 측이 부담 내용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2롯데월드 건설은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단계였던 서울시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재심상정 요청은 2008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였던 555m 높이 제2롯데월드 건설 최종 결정은 이듬해 3월 31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6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달 전 추진 1단계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내용이 마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인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실제 청와대 문건에도 공군과 롯데물산의 MOU 체결 추진 문구 뒤에 행정협의 조정 실무위 이전에 미리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억측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란 말도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008년 12월 청와대 주도로 롯데 측과 주고받기식 합의가 성사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엔 곧바로 이 전무를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위인 이 전무가 자금을 건네주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돈이 오고 갔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무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돈을 받아 건넨 경위와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의 남편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 전무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 전무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형제와 아들, 처남과 조카에 이어 사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수행원이 촬영한 사진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엔 김영철 박람을 비판하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습니다.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장이 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상대로 적극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가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식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취지였죠.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윤택이라든지. 내가 그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윤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 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걸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11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자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더 얹어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움찔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징벌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확립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그 친고죄가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도 뭐 2년, 3년 뭐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지를 어떻게 손봐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총량에 걸맞는 처벌의 수준을 고민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먼저 꺼낼게요. 뭐 마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인 양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작은 것들이라도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사회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방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야한 농담을 여성 패널이 앞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야한 이야기 즐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저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적인 애가 조민기예요. 학과장이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조민기는 그 공간에서는 왕이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들을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성적인 탄압을 해온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한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너도 즐겼잖아 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는 약간 성적 농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 보통의 장사미자로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식의 성적 농담 같은 거를 좀 해왔다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불쾌한 사람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력의 기준을 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됐든 진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행위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력을 가진 남자는 특히 이윤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동의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결말이 나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쨌든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간혹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빠져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거고 그 수는 지금 나온 증언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 동의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동의한 줄 알고 나는 계속 했다. 나중에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면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남자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법원에서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병리나 심리학적으로는 경직성 패닉이라는 그 증상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김어준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여론 조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물갈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과 훈육이 돼서 바뀐다면 그게 가장 이 미투 운동에서 봐야 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6.25 전후에 미국 사령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그거를 진영에 엮어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론 조작까지 가는 것. 금태섭 의원의 말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싸잡아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곽도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인지 어쩐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새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건 역시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글을 올리고 누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곽도원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곽도원 사태에 대해서는 그 글이 올라온 게 허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곽도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지 않고 곽도원은 이미 연극계를 떠나서 영화에만 매진하던 시절이고 그랬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죠. 김어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김어준이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방송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개념에서 말하면 지상파 방송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반 신문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왜 방송에 보면 시청 불가가 하는 나이가 쓰여지잖아요. 15세면 중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답글이 달려요. 그것도 못하면 세상 어떻게 사니?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의 평준은 방송의 평준처럼 불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100% 빗나가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고 나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일단 불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한껏 인격을 가진 어떤 주체인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바라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건 성추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적 개념도 없이 악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 오래된 적폐가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 쉽게 해왔던 농담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차민이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을 모였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아주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명박이 이제 소환이 될 모양이긴 해요. 기대가 엄청 큽니다. 네, 저도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말 동안 이시영 비공개 소환됐죠. 그리고 이명박의 사위, 지금 삼성에서 전무하고 있는 이상주 소환이 됐는데 이시영 같은 경우는 이명박 수사 관련해서 사실상 이명박이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를 사실상 버리고 다스를 빈껍데기 만들고 제2다스를 만들어서 이시영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상속시키는 그 스킬이었단 말이죠. 당사자니까 이시영을 일단 불러다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주 사위 압수수색하고 지금 뭐 검찰에서 부르고 하는 거는 이상주를 통해서 이명박한테 또 다른 뇌물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명박 씨는 그 사이 꼼꼼하게도 국민 여론을 한번 불러 일으켜 보려고 천안함까지 다녀오는. 기분 나쁘지만 수특발은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테니스로 단련된 몸이라서. 70이 넘어도 얼굴만 가리면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들어가서, 형무소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한 30년, 40년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체력이 될 거라고 잘 봅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패럴림픽 개막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명박이 소환될 것이다는 게
지배적이잖아요. 예상이. 지금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이시영을 근데 공개 소환하지 않은 건 좀 아쉽다. 그 정도. 포토라인을 세웠어야 예. 됐는데. 이시영은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을 했을 거고요. 이제 뭐잖아. 이시영도 피의자로 소환이 되면 포토라인에 쓰겠죠.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자기가 그런 얘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영감이라고. 자기네 영감. 영감과 공범을 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이시영도 피의자로 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범인데 이명박에 대한 압박의 방법으로 이시영을 부르는 과정에서 이벤트를 센 걸 두 번 할 필요 사실 없는 거죠. 예상을 하는 이벤트보다는 이시영은 그냥 큰 이벤트가 아닌 상태로 남겨놓고 이명박을 부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명박이에게 몰빵하자. 이런 전략. 그렇죠. 예. 저는 검찰에서 오히려 이명박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를 바래서 그렇게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을 타겟으로 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택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제일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하면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택했으라고 보고요. 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가면 그때는 떳떳하게 공개로 아마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시영이야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상주 압수수색은 굉장히 의외네요. 삼성전자 전무가 이명박의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네, 이상주는 1970년생이고요. 이명박의 맞사위이자 장녀 이주연의 남편, 청계재단 이사이고 삼성전자 전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상당히 빵빵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 법과대학원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93년도에 사시를 합격한 후에 부산지검,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일본 도쿄대와 와세다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일본 클리포드 챈스라는 로펌을 거친 후에 2004년 삼성화재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삼성화재에서 해외 법무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2009년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으로 옮기는데 이때가 에이킨건프 소송 비용 대납이 이루어진 시기죠. 그리고 이명박이 사제를 출연해서 만든 청계재단 이사로 이때부터 활용을 하게 되고요. 2011년에 전무를 승진하는데 이때도 나이가 한참 어려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이명박이 대통령 당시에 이주연과 이상주는 청와대 관저에서 손주를 데리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두원 피셜입니다. 그 삼성그룹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이 팀장이 아닙니다. 보통 이사나 부사장급을 팀장이라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전무에서 승진을 해서 팀장으로 가더라고요. 예. 삼성만의 그 직급 체계에서 네이밍이 좀 일반 회사하고 다른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언뜻 들으면 다들 착각을 해요. 팀장 별거 아니네 생각하는데 삼성 로고와 팀장이 같이 있으면 거의 부사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할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인 기업 비슷한 게 있어요. 사무실만 내고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는 경우인데 나이도 젊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명함을 만들 때 야수 실장 이렇게 만들어요. 그 대표라고 쓰기에는 좀 연구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큰 회사의 팀장급, 보통은 그게 부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장급인 사람들을 자기가 상대하려고 보는데 대표이사, 대표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민망한 거야.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용어가 실장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삼성의 미전 실장도 사실은 그 회장급이잖아요. 부회장급이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앞에서도 미투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뇌물, 서로 간의 어떤 유착 관계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통장의 흐름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없고 범죄성이 드러났다는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잡기 위한 행위가 압수수색이다 보면 이상주가 그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뇌물상 뭔가를 전달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명박이 해온 짓들을 보건대 사위가 삼성전자 전무인데 삼성하고의 아무런 대가나 어떤 다른 어두운 거래관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다스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급성장을
했던 그 과정도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중소기업이 20년 넘게 한 번도 부침을 거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관계된 사람 중에 최고봉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 대통령이야. 어머나, 그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뭔가 조작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명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 이상주 전무에 대해서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게 삼성전자가 임원 인사에 관계돼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는 경우가 없어요. 변명의 공지. 삼성전자가 2011년 12월에 공지를 띄웁니다. 이슈와 팩트라고 그래서 이상주 전무 승진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너무 진급이 이른 거 아니냐 그런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진입니다라는 공지까지 올려요. 엄청 말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런 공지를 올렸을 거고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공지에 이런 공지가 거의 없어요. 임원 인사에 대한 이런 해명성 공지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재밌는 음모를 하나 제기해봅니다. 이상주는 이명박의 숨겨진 동생일 가능성이 높아. 너무하다. 아니, 너무 돌림도 똑같아. 돌림이 이상은, 이상득, 이상주. 그래도 너무 막장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위면 딸을 그럼 내 딸을 며느리 삼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고 재수 씨. 방송이 너무 지력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 깨워드려봤어요. 순간적으로 드라마 작가가 된 줄 알았어요. 네. 자,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명박만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은, 이상득, 이상주 하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문장을 안 읽어보고 타이틀만 봤을 때는 이상주가 이명박의 친인척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촌 정도 이렇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위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딸 셋 중에 가장 이명박을 많이 닮았다는. 그분이죠, 그분. 행복한 가족이죠. 그렇게 서로 가족끼리 닮으면 좋은 거지. 어디 뭐.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진 찍힌 게 있었는데 엄마는 하나도 안 닮고 이명박과 똑같이 생겼던 바로 그분. 그러면은 이명박은 얼마나 이뻐했을까 그 딸을. 그러니까 이상주 전무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의 예상은 방송은 오늘이 2월 26일이고요. 패럴림픽 개막은 3월 9일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입후보자들이 공직 사퇴 시점이 3월 15일이거든요. 3월 15일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측면이라서 이명박은 오늘부터예요, 사실은.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안에는 어떻게든지 검찰 수사한다고 보면 여론이라는 게 앞으로 몇 주 후를 예상할 때는 대략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인 텀을 잡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한 주가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긴 시간이란 말이죠. 검찰 입장에선 이번 주에 이명박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좀 할게요. 김장수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세월호 보고 조작 부분인데 기억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7시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증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박근혜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김장수의 통화 내역 같은 걸 깐 적이 없어요. 박근혜는 그 시간대에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고 유일하게 알리바이를 확인해준 사람이 김장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김장수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그만두고 중국 대사로 갔죠. 이 사람이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그 삭제했던 그 문서가 하나 나왔었고요. 박근혜에게 첫 보고했다는 시각이 10시가 아니고 원래는 9시 반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박근혜한테 전화로 직접 보고했다까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장수가 지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이게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받는 게 끝까지 비겁한 거 있죠. 기자들이 세월호 서면 보고 시간 조작했냐? 국가유기관리 기본 지침 변경에 관여했냐? 세월호 참사를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느냐? 등등 막 물으니까 그것은 다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다. 당사자잖아요. 최종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나는 잘 모르는데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니까 나 좀 내버려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진짜 비겁함의 끝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까지 이렇게까지 비겁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 비겁하도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증거로 활용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 뜬금없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외도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도 아니고 사실 이 사건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 바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장수가 이렇게 바꾸고 불법으로 바꾸고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예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꿨기 때문에 불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박근혜에게 보고한 보고 시각도 조작을 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거고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한 거고요.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김장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안에서 진실을 밝혀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가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이 성향으로 봐서는 아마 자기 들어가서 한 1, 2년 살고 나오면 되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단순하게 혐의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다 같이 또 검사들이 다른 혐의들도 밝혀내야죠. 그래서 뇌물 혐의 같은 걸 밝혀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청와대 당시 시스템적으로 보면 김장수도 자발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박근혜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한 문제하고 훈령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훈령 318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국가전환의 컨트롤타워로 청와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2014년 7월달 3개월 후에 이걸 삭제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건 김장수도 가서 누가 시켰다라고만 불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자리 자체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안은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훈령을 삭제했다고만 표현을 하니까 그게 뭔가 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삭제는 그런 절차적 삭제가 아니라 까만색 펜으로 두 줄을 긋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일어났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수정해버리는 사건. 당규 그냥 고쳐버리고. 이거 잘못됐잖아. 니들 위반이잖아. 고쳐. 그 위반이잖아. 고쳐. 이런 방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다 이게 법이잖아요. 법. 뭐 영자가 붙어있고 뭐 하건 간에 다 법이거든요. 강령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왕의 명령이 강령이 돼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장수 씨가 이제 소환이 됐네요. 세월호 진실은 우리 천장에 붙어있는 저 있잖아요.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세월호 침몰, 세월호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니어처로.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던데요. 30분의 1. 그러니까 미니어처죠. 이 양반아. 그러면 맥스어처나? 그러니까 그 크기가 몇 미터 되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그 미니어처를 세월호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침몰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것처럼 파다 보면 김장수가 지금 세월호 사건에 가장 접근해 있는 지금 조사로 받으러 간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김장수만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황교안도 불려갈 수 있어요. 황교안,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불려가서 이번에 또 케이스부 장관이었던 김영석도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이렇게 묵다 보면 명령 체계에서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를 찾다 보면 그 이유 속에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목적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냥 이런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알고 싶으실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왜 배가 그렇게 무너졌고 왜 구조 안 했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재밌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공론화에 착수해서 민평당 분들은 빨리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인 찬반 양론이 꽤 있을 거예요. 굳이 공동교섭단체 만들어서 우리의 색깔을 민평당과 섞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쪽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효율적인 실용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다고 뭐 국고보조금을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일종의 호적만 한 교섭단체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자, 형식적으로 뭉치자 이런 건데 이게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분당을 안 했겠죠. 예전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그 분당될 때 그리고 국민참여당이랑 합당을 할 때도 이렇게 효율성만 따졌다면 큰 논란 없이 그냥 바로 합당을 했겠지만 그 합당을 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평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정의당에서는 사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이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당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무조건 가자 이게 아니라 뭐 가치, 신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민평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은 아닌가 이게 너무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약간 반대로 봐요. 예. 정의당 분들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했겠죠.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민평당 쪽은 정무적 감각이 정의당과는 좀 다른 거지. 그렇죠. 14석 갖고 있는데 자 한번 둘러보자. 어떻게 뭐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그 친구들 합쳐도 16석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남북관계 같은 성향은 비슷하잖아요. 진보 성향. DJ를 계승한다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정의당한테 물어봐서 그게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라 그러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색깔이 다른데. 근데 이게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만든 옛날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20석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민평당은 지금 지역 기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화된 인물들인 건 맞지만 사실 민주 세력의 결에 좀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지금 남북관계를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쪽 결만 맞춰놓고 보면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상황이 바로 6월 달이면 제2기 이제 20대 국회에 또 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바른미래당 사실상의 27석, 법적으로는 30석, 그리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원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협상의 당사자이고 테이블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 놈은 깡패고 한 놈은 양아치야. 당하는 입장에서 2대1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의석 이런 걸 떠나서 한쪽이 개혁 진보 쪽으로 뭔가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한 사람이 더 있어 좀 더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져서 이제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더 있어서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이 운영되는 방법들을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평당은 사실상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당원들의 권리보다는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제안까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정의당은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정의당도 저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정의당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웬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당이 아니잖아요. 합당이라면 똑같은 말은 나올 거예요. 근데 호적만 같이 만들어 놓고 다 따로 하는데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는 건 단순하게 원 협상에 있어갖고만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20대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하나 맡을 수도 있어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효율성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의당은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라고 배제도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예 의례껏 당연히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패배의식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그 원내 대표로서 두 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나가서 뭔가 협상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민평당 측에서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정의당 측에서는 판단 유보거든요. 근데 좀 뉘앙스가 묘한 게 보통 이게 프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웬열 그리고 이게 웬떡 그런 상황이면 그냥 판단 유보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판단 유보,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는 판단 유보하겠다. 그때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 걸 보면 제가 감히 섣부르게 추측하건대는 민평당과 정의당 간의 그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오고 간 거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재밌자고 하는 표현인데 웬열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떠오른 거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두 정당 간의 어떤 수뇌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거다. 합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감히
다른 정당을 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들과 원내적 교섭단체를 맺고 싶어 받아줘라고 아무 얘기도 안 되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쿠에서 의견이 오고 간 상태인 것 같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수뇌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오고 갔다. 그 정도까지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두 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우군은 없는 거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큰 우군을 얻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될지는 아까 야수님 얘기한 대로 정의당은 또 정의당 나름대로 당원들의 그 입지가 굉장히 높은 당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이 당원의 결정의 사항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바미당이 그 해당 행위를 하는 의원들을 빨리 징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액티브하고 더 재밌는 판이 벌어질 텐데 지금 바미당이 이렇게 뭔가 쌀 한 톨도 안 놓치려고 다 움켜만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아마 이 상반기 내로는 탈당을 시킬 거예요. 출당시켜야죠. 출당을 시킬 거예요. 상반기 중으로는. 탈당을 시킬 거에도 들릴 말 아니에요. 탈당을 시키잖아요. 어쨌든 탈당을 시키든 출당을 시키든 어찌됐든 바미당에서는 상반기 안에 지방선거가 되기 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미당은 이 사람들을 이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하나의 의원이나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돈이 얼마인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이 오고 가는 건 다 끝나요. 그 현금 출납기로 본다는 그렇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도 상반기 1, 4분기 안에 끝나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 입금되면은 보낸다는 그렇죠. 그런 보조금들이 다 입금되고 나면 내보내는 거죠. 왜 저는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걸까? 와, 너무 놀랍다.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을 받고 내보내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안 내보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가서 그쪽에 도움 되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인격들이 안 되니까 그거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일단은 정의당과 민평당의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뭐 명정님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군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하자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민주당 이중대 되게 싫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세게 발언해가지고 막 폭탄 맞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막 독한 표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비판이나 비난에 시달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이나 민평당을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와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건데 개혁 작업을 더 세게 하는 데 있어서의 비판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평당하고 정의당 결합체인 민주정의당이 이상하지? 정의민주당이 저기서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는 협상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뭔가 더 선명하게 나가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그분들한테 와서 거수기 노릇해줘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도움은 될 거예요 분명히. 바미당에 대한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밤이라는 영어 단어가 뜻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 진짜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네,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BARMY. 밤이. 그래서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is 밤이 하면은 안철수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악재네 악재야. 놀릴거리가 너무 많아. 머리가 이상한 거품이 있는 이제 그런 뜻이네요. 개혁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개혁 마인드를 갖고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100번 찬성하고요. 네. 정의당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더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만약에 교섭단체가 결성이 된다면 대한민국 현 국회원 구성에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약간 열세니까 교섭단체로 보면 열세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나눠진다는 건 그만큼 조금 더 입지가 세진다는 얘기고요. 정부 측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조금 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미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게 마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저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죠. 홍준표나 김성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차는 빨간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알고 보면 검은색이라고 칩시다. 정치인들은 내가 주장해놓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좋은 정치인은 내가 처음에 주장한 게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 스타일의 정치인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부터 순간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어떤 조작도 없이 진짜로 교통사고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계속 우길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권 때까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 버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차단되었던 정보와 조작들로 인해서 고정화된 생각을 바꿔내긴 되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잖아요. 어쩌면 그중에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을 붙어갖고 누가 지냐 이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안철수와 호남 국회의원들이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안철수를 비토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저렇게 목리 부린다는 논리를 내놓고 반 문재인 연대에 하려고 하니까 난 못 따라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그런 지점만을 골락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자기들의 행위는 훨씬 더 친문재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내가 뱉어놓은 말을 부단히 증명하려고 한다. 안철수는 안철수 나름대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쿨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차님이 운전할 때 부산까지 직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못하고 계속 부산까지 직진해버리는. 잠시만요. 우회전은 하지만 좌회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건 가능하네요. 그래. 어찌됐든 이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갈라지고 나서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4.2%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민평당이 8.2%를 기록을 했어요. 드디어 민평당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2당.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두 배로. 그러나 민주당 기준율의 30분의 1? 내가 다 알고 있다. 민주당은 뭐 정말 압도적이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호남에서도 그렇게 민평당에 밀리고 그리고 뭐 경상도 영남 지역에서는 또 다른 당한테도 밀리고 있고 이거는 뭐 바른미래당의 앞날이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고요. 과연 그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어떤 그 이상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철수가 그냥 동반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민평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정거장인 건 맞아요. 언제까지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만 당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민평당도. 그렇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지역당 논란이 지금 마이너하게 자기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민평당을 호남당이라고 하니 조배숙 당대표 입장에서는 니들은 왜 영남당이라고 안 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왜 호남 사람들만 호남당이라고 하고 영남당이라고 안 하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나마 민평당은 그런 식의 지역 기반이라도 조금은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탐탁지가 않은데 그래도 왜 그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그쪽 국회의원들이랑 악수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호남에 있는 뭐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호남에 10% 미만으로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정거장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노리는 건 나도 여당이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더 희망이 없다는 거야. 1대1 구도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영남 쪽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수도권 쪽에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지지율이 나온다고 약간 자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 들어가 보십시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수도권에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안철수는 죽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피닉스가 돼가지고. 야수, 안철수 지지자였다. 단독.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잘못을 모르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혼자만 살아남는 거네요? 예. 자, 어쨌건 20석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하면 되는 겁니다.
게 느껴진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엔 김영철 박람을 비판하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습니다.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장이 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상대로 적극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가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언을 하나 할까 봐요,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식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일종의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였죠.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윤택이라든지 내가 그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윤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걸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그거를 진영에 엮어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론 조작까지 가는 것. 금태섭 의원의 말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싸잡아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곽도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인지 어쩐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새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건 역시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글을 올리고 누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곽도원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곽도원 사태에 대해서는 그 글이 올라온 게 허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곽도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지 않고 곽도원은 이미 연극계를 떠나서 영화에만 매진하던 시절이고 그랬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죠. 김어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김어준이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방송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개념에서 말하면 지상파 방송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반 신문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왜 방송에 보면 시청 불가 가 하는 나이가 쓰여지잖아요. 15세면 중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답글이 달려요. 그것도 못하면 세상 어떻게 사니?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의 평균은 방송의 평균처럼 불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100% 빗나가,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고 나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일단 불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한껏 인격을 가진 어떤 주체인 여자가 남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바라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건 성추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적 개념도 없이 악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 오래된 적폐가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 쉽게 해왔던 농담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민이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을 모였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12월 15일 작성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엔 3단계로 나눈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조정위에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바로 그 MB정부 제2롯데월드 문건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청와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단계 12월 15일부터 16일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작성 문건에는 총리실 주도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 측이 부담 내용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2롯데월드 건설은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단계였던 서울시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재심상정 요청은 2008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였던 555m 높이 제2롯데월드 건설 최종 결정은 이듬해 3월 31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6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달 전 추진 1단계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내용이 마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인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실제 청와대 문건에도 공군과 롯데물산의 MOU 체결 추진 문구 뒤에 행정협의 조정 실무위 이전에 미리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란 말도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008년 12월 청와대 주도로 롯데 측과 주고받기식 합의가 성사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엔 곧바로 이 전무를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위인 이 전무가 자금을 건네주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돈이 오고 갔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무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돈을 받아 건넨 경위와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의 남편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 전무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 전무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형제와 아들, 처남과 조카에 이어 사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수행원이 촬영한 사진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그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냐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작은 것들이라도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사회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방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야한 농담을 여성 패널이 앞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야한 이야기 즐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저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적인 애가 조민기예요. 학과장이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조민기는 그 공간에서는 왕이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들을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성적인 탄압을 해온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한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너도 즐겼잖아 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는 약간 성적 농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 보통의 장사미사로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식의 성적 농담 같은 거를 좀 해왔다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불쾌한 사람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력의 기준을, 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됐든 진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행위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력을 가진 남자는 특히 이윤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동의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결말이 나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쨌든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간혹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빠져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거고 그 수는 지금 나온 증언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 동의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동의한 줄 알고 나는 계속 했다. 나중에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면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남자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법원에서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병리나 심리학적으로는 경직성 패닉이라는 그 증상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김어준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여론 조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물갈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과 훈육이 돼서 바뀐다면 그게 가장 이 미투 운동에서 봐야 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6.25 전후에 미국 사령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자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더 얹어 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뭐랄까 움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징벌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확립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그 친고죄가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도 뭐 2년, 3년, 뭐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지를 어떻게 손봐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총량에 걸맞는 처벌의 수준을 고민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또 먼저 꺼낼게요. 뭐 마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